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족이란 말이 이게 흉기가 되어버렸어요. 흉기. 그래서 민족이란 말로서 얼마나 지금 폐해가 많이 생기는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정은이에 대한 호감을 가진 사람이 최근 갤럽 조사에 의하면 27%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5%였어요. 27%,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가 24%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왜 호감을 가지느냐?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같은 민족이다. 또 하나는 평화다.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 이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민족 평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27%라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김정은이의 지금 법적 위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은 반국가단체 수괴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인권 보고서 2014년 12월에 채택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은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달라는 요구가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지금 안보리에 넘어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게 표결에 붙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민족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우리 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고 오택동이가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합쳐서 많이 잡으면 한 500만의 동족을 죽였습니다.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 테러 지령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27%나 되는 국민이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은 오늘날의 문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히틀러를 좋아하는 사람이 27%더라. 그 이스라엘이 존립이 가능할까요? 냉전시대 때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스탈린이나 후르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27%더라. 이런 나라가 존립이 가능할까요? 난 그런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왜 그러면 27%가 되느냐? 첫째, 같은 민족이라는 거. 그 다음에 평화라는 거죠. 그럼 민족이라는 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민족이란 이 흉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피와 구분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념 무장투쟁을 같이 하고 있는데 피와 구분을 마비시키는 게 민족이란 이름이고 평화란 이름입니다. 민족과 평화를 사용하면은 사람들이 다 피와 구분력이 마비돼 버려요. 특히 요새 우리 국방부가 일본을 주적으로 삼듯이 일본과는 막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하는 말을 보면은 누가 봐도 주적이라고 요새는 표시를 안 했지만 일본을 주적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적. 이게 이제 피와 구분이 거꾸로 돼버린 거죠. 피와 구분을 마비시켜버리면은 그 군대는 총뿌리를 적에게 돌리지 않고 아군한테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군대를 가장 총 한 방 안 쏘고 무너뜨리는 방법은 피와 구분 능력을 반대로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연가시라는 곤충을 아십니까? 연가시. 농촌에서 사신 분들, 철사벌레라고 그러죠. 이거 실것처럼 이렇게 생겨가. 뭡니까? 사마귀 같은 걸 잡으면 배를 가르면은 이 가느다란 실 같은 게 곤충이 배에서 막 나옵니다. 그 기생충이거든요. 이 연가시는 원래는 물에서 이렇게 산란을 하죠. 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누구를 매개로 해가지고 육상에 올라오면은 그게 사마귀한테 먹혀버립니다. 사마귀 뱃속으로 들어가요. 뱃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생충이를. 이 연가시가 무슨 작용을 하느냐 하면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걸
사마귀한테 이렇게 뿌리면은 사마귀가 말하자면은 피하 구분 능력이 마비가 돼버려요. 사마귀는 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물을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연가시가 들어오면은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뇌 기능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물에 뛰어듭니다. 왜 물에 뛰어들느냐? 물에 뛰어들어야 그 뱃속에 있던 연가시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물에서 암수가 만나가지고 산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를 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귀를 완전히 헷가닥하게 만드는 연가시. 저는 한국의 피하 구분 능력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피하 구분 능력을 거꾸로 돌려버리는 게 바로 민족이란 이름의 연가시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피하 구분이 마비된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선악 구분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적으로 보는 이유는 북한이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악이기 때문에 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적과 악이 동일체죠.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되면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선악 구분이 마비됩니다. 그 다음에 진위 구분이 마비됩니다.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가짜냐 하는 구분도 필요 없게 되어버려요. 김정은이가 뭐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그거 따지지 말자. 뭐 같이 동족인데 뭐 그런 거 따져가지고 뭐 하는 말이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종전선언 하는데, 아니,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전쟁을 일으킨 자의 사과를 받아야 되고, 국군포로 6만 명 돌려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전쟁 종결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거 아무도 주장 안 해요. 왜 주장 안 할까요? 피하 구분이 마비됐으니까. 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진위 구분, 선악 구분, 피하 구분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심지어 요새 여당 국회의원이 요새 20대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방공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 그 말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방공은 악이다.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악이다.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악이라는 말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그거 굳이 지켜야 될 거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별것 아니다.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민족이란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느냐. 해방 직후에는 말이죠. 이 우파가 민족 진영이라고 불렸습니다. 우파가. 그리고 공산당은 공산당, 빨갱이, 좌익 이렇게 불렸어요. 원래 공산주의가 민족주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원래 국제주의 아닙니까? 세계의 프로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 이렇게 나오지. 우리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가 단결하라 무슨 게르만족이 단결하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다가 70년대쯤 들어오면은 전략이 바뀝니다. 북한이. 아, 이게 민족을 앞세워야 되겠다. 민족이란 말을 빼앗겼더니 우리가 빨갱이가 되어버렸다. 민족 반역자가 됐다. 이승만한테 당했거든요. 이승만이 1949년 12월 19일 경성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공산당과 결별합니다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 연설은 역사적 연설인데 왜 공산당은 안 되느냐. 공산당은 사대주의자다. 민족 반역자다.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소련을 위해서 복무하는 자들이니까 저들은 한국인의 탈을 선 소련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합니다. 민족 반역자로. 그게 그 뒤에 찬탁 반탁 투쟁을 통해서 한반도의 이 좌익들은 스탈린의 지령을 받는 사대주의자들이구나, 민족 반역자들이구나 하는 것이 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갱이는 민족 반역자, 사대주의자. 이게 뇌리에 박혔고 이게 6.25를 통해서 또 실정이 되고 하니까 공산당은 안 된다, 악이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또 교육을 제대로 안 하니까 70년부터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의 항일 운동을 앞세워가지고 민족이란 이름을 가져가서 이제는 민족의 챔피언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 한민족의 챔피언이다. 김일성 민족이다. 이런 말까지 쓰고 드디어 이게 6.15 선언에 6.25 선언 이전부터 즉 7.4 공동성명에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게 들어갔어요. 자주 그건 반미자주죠. 평화는 국가보안법 없애는 거죠. 민족 대단결 이게 들어감으로써 북한의 대남 전략에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7.4 공동성명은 이거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이우락 씨가 잘못 합의를 한 거예요. 7.4 공동성명이 쭉 내려오다가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 때는 그때는 우리가 강한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 다 집어치워버리고 아주 실무적인 좋은 합의를 만든 게 남북 기본 합의서죠. 그런데 김대중 정권 들어서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는 또 없어져 버리고 6.15 선언이 또 나오고 6.15 선언에 유명한 우리 민족끼리 손을 합쳐가지고 자주 통일한다 하는 게 거기 들어가고 그게 14선언을 거쳐서 4.27 선언 또 9월 평양선언까지 일관되게 민족 공조에 의한 자주 통일이죠. 민족 공조에 의한 자주 통일. 그 문서에 자유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유라는 우리의 가치를 상징하는 말은 들어가지를 않고 북한이 자주 쓰는 민족, 평화, 자주 이게 다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잘못돼서 이제는 4.27 선언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선언은 그 선 용어도 그렇고 그건 북한 김정은이가 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읽어보고 도장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선언문의 필자는 김정은이라고 봐야 돼요. 김정은이. 그 7.4 공동선언도 우리 강 장관. 강인덕. 네, 강인덕 장관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란, 그 북한 거 그대로 받은 거죠. 북한 시킨 쪽에서 북한 쪽에 쓴 거를 이유라가 그냥 받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족이란 말을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민족이란 말만 가지면은 이게 전가의 보도가 돼가지고 민족 앞에서는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민족이란 말을 족보를 한번 따져보면은 참 허무하게도 민족이란 말은 한국 사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중국 사전에도 민족이란 말 안 나옵니다. 민족이란 말은 일본 사람이 지은 거 아닙니까? 명치유신 이후에 영어의 네이션, 독일어의 폴크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국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았는데 그걸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민족이란 말을 일본 사람은 우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때 나라를 잃은 한반도에서는 국가는 없어졌으니까 민족밖에 붙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란 개념을 우상 숭배로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족이란 말만 들으면 가슴이 떨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말이 됐어요. 그 민족이란 말이. 그러면은 민족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으냐? 그럼 그걸 대체할 말이 뭐냐? 국민으로 대체하느냐?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민족이란 말 쓰자. 민족이라는 말 써도 제대로 쓰자. 제대로 어떻게 쓰느냐? 민족에 누구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김일성, 제일 중요한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같은 민족이냐? 우리 같은 민족이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한민족으로 넣을 수 있느냐? 없죠. 민족 반역자를 어떻게 민족 범위 안에 넣습니까? 그럼 민족이란 말을 쓰되 정확하게 쓰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들을 다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쓰는 민족이란 말을 뺏어와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쓰겠다. 차도살이죠. 이게 차도살. 칼을 빌려와서 찌르는 걸 차도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다.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민족 반역자다 아니다. 민족 반역자로 결론이 나겠죠. 그러면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국 안에 민족 반역자가 많네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 좌익들이 쓰는 민족주의란 건 뭐냐?
그것은 가짜 민족주의인데 인종적 민족주의입니다. 이것은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레이시즘입니다. 레이시즘, 인종주의입니다. 어디서 드러나느냐? 어디서 드러나느냐? 종군 위안부 문제, 일본족이 저지른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김정일의 김일성의 동족 학살, 그건 동족이 저지른 거니까 듣고 가자. 요게 레이시즘입니다.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타기해야 할 악이죠, 악.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를 민족주의라고 불러주지 말고 네가 말하는 것은 인종적 민족주의다. 인종주의다. 이렇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가만 보면은 이게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계급적 민족주의. 즉, 계급적 민족주의는 저자들이 계급투쟁론자니까 공산당은 민족이다. 공산당이 아니면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산당이 아니면 북한에서의 분류상 저는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에 들지 않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그 지배 계급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족을 한쪽은 인종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한쪽은 계급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인종주의와 계급주의 중에 어디가 더 우선하느냐? 계급주의적입니다. 계급이 가장 민족을 해석하는 제일 큰 기준으로 계급주의적 민족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그 용도라든지 그 용법이라든지 그것의 허구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줄어서고 그걸 평화란 말로 뒷받침을 합니다. 민족 평화란 말로 국가를 파괴하죠. 민족을 국가 위에 놓습니다. 그 다음 법치를 파괴합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란 말로 안보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합니다.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은 지금 민족이란 말 쓰는 방식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거의 100% 같이 씁니다. 같이. 같이 쓰는 게 바로 역사관인데 오늘 나눠드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980년도에 건국되었다면은 대한민국이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다. 1948년의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들이 건국한 것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입니다. 이거 근데 맞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친일 부역배입니까? 그럼 친일이 어느 정도의 범위죠? 김일성 정권이 오히려 친일 부역배들이 만들었다고 봐야죠. 김일성이가 친일 부역배라고 내가 얼마든지 논리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요거 중요한 게 하는데요. 김일성이는 항일운동을 한 적은 있지만 독립운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일성이는 독립군 소속이 아니었죠. 김일성이는 중국 공산당 출신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이 무슨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항일운동에 노력을 했죠. 그리고 만주에서 이제 진압 대상이 되니까 1940년에서 1945년까지는 하바롭스크 근방으로 가서 소련군에 편입이 됐습니다. 소련 공산당원이 된 거죠. 아마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1940년에서 1945년까지 소련은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본과 우호국이었어요.